회장님과 현우 상무님 사이에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치의가 내민 검사 결과지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2년을 아들로 키운 아이가 내 피가 아니라니. 그날부터 재벌 회장은 아들을 짐승처럼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 이혼하며 입을 다물었던 전처가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 너의 아버지가 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지 알게 될 거다. 그 봉투 안에 담긴 진실은 이 가족 모두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성도그룹 본사 45층 회장실 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습니다. 강태주가 넓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넘기다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경수야, 이사회 일정 다시 한번 불러봐. 비서실장 오경수가 태블릿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회장님. 창립 30주년 기념식 준비 보고와 함께 후계구도 발표권도 안건에 올라가 있습니다. 기념식 날 현우 발표를 동시에 한다. 따로 자리 만들 필요 없어. 태주가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사회에 미리 알려둬. 당일 놀라는 사람 없게. 오경수가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나섰습니다. 같은 시각 본사 38층 전략기획실에서 현우가 팀원 3명과 함께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현우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5개년 비전 보고서 초안인데 건설 부문 해외 비중을 35%까지 올리는 게 핵심이야. 기념식 당일 아버지 앞에서 발표할 거니까 빈틈없이 준비하자. 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현우가 보고서 표지에 펜으로 한 줄을 적어 넣었습니다. 아버지의 30년 위에 다음 30년을. 며칠 뒤 그룹 주치의 한정우가 회장실 소파에 앉아 태주에게 검진 결과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번에 새로 도입한 검사가 있습니다. 유전자를 분석해서 심장병이나 암 같은 큰 병이 생길 가능성을 미리 알아보는 겁니다. 태주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거 하면 뭐가 좋은 건데? 미리 알면 미리 막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정확도를 높이려면 직계 가족분의 혈액도 함께 분석하는 게 좋습니다. 현우 것 같이 하면 되겠네. 경수한테 말해서 체열 잡아. 태주가 별다른 고민 없이 손을 저으며 지시했습니다. 한정우가 서류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뒤 한정우가 다시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한정우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태주가 서류를 읽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그게 뭐야? 회장님, 검진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여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됐고, 결과나 빨리 내놔. 한정우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에서 결과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과 현우 상무님 사이에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주의 손이 결과지 위에서 멈췄습니다. 종이를 집어든 태주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주가 결과지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주의 눈이 한정우를 향해 날카롭게 좁아졌습니다. 이거 밖에 나가면 너 끝나는 줄 알아. 물론입니다. 저도 의사입니다. 그 정도는. 닥치고 나가. 한정우가 허리를 숙이며 빠르게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회장실에서 태주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결과지를 쥔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주의 눈앞에 20년 전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법무법인 회의실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아가 펜을 들어 아무 말 없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위자료도 양육권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 적고 나서 윤아가 펜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만은 당신이 키워. 부탁이야. 그 한마디를 남기고 윤아가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태주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의자에 깊이 파묻혔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그 말의 의미가 20년이 지난 지금 전혀 다른 무게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이사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고 현우가 스크린 앞에 서서 5개년 비전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상석에 앉아 있었지만 시선이 자꾸 현우의 얼굴 윤곽을 훑쳤습니다. 코의 선, 손가락의 길이, 턱의 각도. 원로 사회이사 황인철이 태주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회장님, 현우 상무의 안건에 대해 의견이 없으십니까? 태주가 시선을 걷어들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 이사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사이 태주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현우가 발표를 멈추고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사회가 끝나자마자 태주가 비서실로 오경수를 불렀습니다. 후계자 발표 무기한 연기에 오경수가 태블릿을 내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유를 대야 하나? 태주가 돌아앉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문기영 변호사한테 연락해. 20년 전 이혼 담당했던 사람이야. 조용히 오라고 해. 오경수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문기영 변호사가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태주가 소파 맞은편을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혼 기억나나? 윤아가 아무 조건도 안 걸었지. 문기영이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그때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양육권도 일절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아이 양육권을 포기하고 아버지에게 맡기는 경우는 제 경력에서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태주가 팔짱을 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죄책감이었겠지. 다른 남자아이를 내 자식이라고 속인 죄책감. 회장님, 그건 아직. 윤아의 그때 행적을 조사해. 혼인 기간 중에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를 다녔는지 하나도 빠뜨리지 마. 문기영이 잠시 태주의 얼굴을 살피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은 저녁 성북동 태주의 자택 2층 거실에서 한소영이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후계 발표가 연기됐다며. 무슨 이유인지 알아봤어. 홍보팀장 최유진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확실하진 않은데 그날 주치의 선생님이 회장실에서 1시간 넘게 면담하고 나왔답니다. 평소엔 10분도 안 걸리는 분이. 소영이 전화를 끊고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소영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소영이 곧바로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준서야. 네, 어머니. 아버지가 현우 발표를 미뤘어. 이유는 아직 모르겠지만 흔들리고 있는 건 분명해.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 준서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정만호 이사 아들이랑 이번 주 골프 약속이 있어요. 거기서 이사회 분위기 좀 떠볼게요. 소영이 전화를 끊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점심 현우가 본사 근처 식당에서 법무팀 이재아와 마주 앉았습니다. 현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달라졌어. 이사회도 일찍 끝내고 후계 발표도 미루고.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경영 환경이 달라졌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 말만 하시더라. 이재아가 물컵을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사내에서도 소문이 무성해. 후계 구도에 뭔가 변수가 생겼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 무슨 변수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나도 구체적인 건 못 들었어.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건 확실해. 현우가 식당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며칠 뒤 태주는 외부 유전자 검사기관에 재검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를 받아든 태주의 얼굴이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재검 결과도 동일했습니다. 태주가 결과지 2장을 나란히 놓고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수야. 현우 보직을 사회공헌팀으로 옮겨. 인사사유는 적당히 만들어. 오경수가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현우가 사회공헌팀 사무실로 짐을 옮기는 날이었습니다. 현우가 박스를 안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준서가 걸어왔습니다. 준서가 현우 앞에 멈춰서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형, 고생 많았어요. 준서의 입가에 얇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우가 준서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미소 안에서 현우는 읽었습니다. 준서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아니, 이 상황 자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현우가 아무 말 없이 준서의 옆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종로의 오래된 설렁탕집에 혼자 앉았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뚝배기를 앞에 두고 현우가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 자리에서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현우가 나중에 이 회사 물려받으면 이 집도 계속 와야 한다. 현우가 뚝배기 속 국물 위로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같은 시각 성북동 자택서재에서 태주가 책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주가 현우의 초등학교 졸업 앨범을 꺼내 어린 현우의 얼굴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태주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태주가 앨범을 덮으며 서랍 속 결과지를 힐끗 보았습니다. 태주의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주가 앨범을 다시 책장에 꽂아 넣고 서재 불을 껐습니다. 사회공헌팀으로 밀려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가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면담 가능한 시간 좀 잡아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비서실 직원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무님. 회장님 일정이 꽉 차 있어서 당분간 어렵습니다. 현우가 전화를 끊고 책상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이 4번째 거절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본사 1층 로비에서 준서가 태주와 나란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골프백을 든 수행원과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로비를 지나던 직원 둘이 고개를 맞대고 속삭였습니다. 요즘 회장님이랑 준서 부회장님 아들이 매일 같이 다니시던데. 현우 상무님은 사회공헌팀으로 가셨잖아. 후계 구도 바뀐 거 아냐? 소문은 이미 사내 전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이사회 회의실에서 사회이사 정만호가 안건을 올렸습니다. 차기 경영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후계자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건입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넘기는 사이 태주는 상석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황인철이 태주의 얼굴을 살폈지만 태주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안건은 별다른 반대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현우는 사회공헌팀에서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팀원들 앞에서 기획안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기존 장학재단이 이름만 있고 실속이 없었어. 지역 고등학생 대상으로 실질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붙여보자.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획안을 다듬었고
현우가 직접 예산 승인 요청서를 회장실로 올렸습니다. 사흘 뒤 서류가 아무런 검토 의견 없이 반려되어 돌아왔습니다. 현우가 반려된 서류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단순히 한직으로 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가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갑자기 나를 멀리해. 면담도 안 해주고 올린 서류도 보지도 않고 반려하고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수화기 너머로 유나의 숨소리만 잠시 흘렀습니다. 현우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닐 거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냥 엄마 말 믿어. 내 잘못이 아니야. 현우가 전화를 끊고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단순한 위로가 아닌 다른 무엇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무게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문기영 변호사가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중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나 씨의 혼인 기간 중 뚜렷한 외도 정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주가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당시 유나 씨가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와 생식의학센터를 여러 차례 방문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태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산부인과는 그렇다 쳐. 생식의학센터는 뭐하러 간 거야?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다른 남자아이를 가진 뒤에 뒤처리하러 간 거겠지. 더 파. 태주가 손을 저으며 문기영을 내보냈습니다. 한편 준서는 후계자 검증위원회를 명목으로 현우가 주도했던 동남아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회계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서가 사무실에서 자료를 펼쳐놓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정만호 이사님, 현우 형이 진행했던 베트남 프로젝트에서 접대비 처리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서로 정리해서 이사회에 돌리겠습니다. 정만호의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좋아.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내. 준서가 전화를 끊고 모니터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현지 파트너사와의 접대비에서 발생한 사소한 절차상 빈틈을 준서는 2배로 부풀려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 보고서가 이사회에 돌자 황인철이 사무실에서 서류를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황인철이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재아 변호사, 나 황인철이야. 잠깐 볼 수 있나? 다음 날 점심 황인철이 본사 근처 한식당 구석자리에서 이재아와 마주 앉았습니다. 자니가 현우 상무와 가깝지. 지금 회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우한테 알려줘야 해. 이재아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준서 쪽에서 현우의 과거 프로젝트를 문제 삼고 있어.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건 업무 문제가 아니야. 회장님이 현우에 대해 뭔가 사적인 이유로 마음이 바뀐 것 같아. 이재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이재아가 현우의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현우가 현관문을 열자 이재아가 곧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현우야, 황인철 이사님을 만났어. 준서 쪽에서 내 베트남 프로젝트 회계를 물고 늘어지고 있어. 회계 문제라니. 그 프로젝트 정산은 내가 직접 감수했는데. 나도 알아.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황 이사님 말씀이 회장님이 너에 대해 업무가 아닌 다른 이유로 마음이 바뀐 것 같다고 하셨어. 현우가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다른 이유라니. 무슨 이유? 그건 나도 몰라. 근데 확실한 건 지금 너를 둘러싸고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현우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성북동 자택 서재에서 태주가 현우의 어린 시절 사진첩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현우를 목말 태운 사진 앞에서 태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뒷면에 유나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현우 아빠, 오늘 현우가 1등 했어요. 태주의 손가락이 그 글씨 위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태주가 눈을 감았다 뜨더니 서랍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사진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태주가 사진첩을 거칠게 덮고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서재 문밖 복도에서 소영이 한 발짝 물러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소영은 태주의 약점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이 태주의 서재로 들어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현우가 회사 밖에서 경쟁사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있다는 얘기가 돌던데. 태주가 커피잔을 받아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저도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서 그런 소문이 자꾸 들리니까 걱정이 돼서. 소영이 태주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나갔습니다. 태주의 눈 위로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소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계 사모임과 골프 모임을 돌며 성도그룹 후계 구도에 중대한 변수가 생겼다는 말을 흘렸습니다. 소문은 협력사와 금융권에까지 퍼졌고 현우와 약속이 잡혀있던 거래처 대표 2명이 미팅을 취소해왔습니다. 현우가 이재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아야, 이번 주에 잡혀있던 거래처 미팅 2건이 다 취소됐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를 고립시키고 있어. 이재아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법무팀 쪽에서 조용히 움직여 볼게. 정만호 이사 라인이랑 소영 여사 쪽 동선을 추적해 보겠어. 종로의 작은 꽃집에서 유나가 꽃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골 상인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뉴스에서 성도그룹 후계 구도 바뀌었다고 하던데. 아드님 괜찮으세요? 유나의 손에 들린 가위가 멈췄습니다. 유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상인이 나가자 유나의 얼굴에서 미소가 걷혔습니다. 유나가 가게 안쪽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찬장을 열었습니다. 찬장 깊숙한 곳에서 누렇게 변색된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유나가 봉투를 오랫동안 들여다보다가 다시 찬장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며칠 뒤 태주가 현우를 회장실로 호출했습니다. 현우가 소파에 앉아 태주가 창을 등진 채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스스로 물러나라. 그게 이 회사를 위한 마지막 일이다. 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이라도 해주십시오. 태주가 천천히 돌아서며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주의 입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유는 내 어머니한테 물어봐.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와 관련된 과거의 무엇에서 시작되었다는 확신이 현우의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현우가 입술을 깨물며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비서실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똑바로 들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현우가 차 안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현우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엄마한테 물어보래. 엄마가 숨기고 있는 게 뭐야? 유나가 수화기 너머에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화로는 못할 이야기다. 직접 와라. 현우가 시동을 걸고 종로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꽃집 문을 열고 들어선 현우를 본 유나가 조용히 가게 문을 닫고 준비 중 팻말을 걸었습니다. 유나가 현우의 손을 잡고 안쪽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방 한편 찬장 위에 누렇게 변색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나가 봉투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준비됐니? 현우가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가 봉투를 집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나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한 장씩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가리키며 유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20년 전에 서울대 병원에서 나온 검사 결과야. 여기 환자 이름 보여. 강태주. 현우가 몸을 앞으로 숙여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아버지 검사 결과라고. 유나가 두 번째 서류를 꺼내 옆에 놓았습니다. 이건 엄마가 혼자 서명한 시술 동의서야. 아버지가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까 병원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너를 가진 거다. 현우가 동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 하단에 어머니의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이 아이는 태주 씨의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현우의 손가락이 그 글씨 위에서 멈췄습니다. 엄마, 이 검사가 아버지 본인이 받으신 거야.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끝까지 검사를 거부했어. 현우가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가 찬장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첫 번째 사업에서 크게 망했을 때야. 우리 둘이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겼어. 엄마가 먼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엄마 쪽은 아무 이상이 없었고 아버지한테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셨어. 했지. 그런데 아버지가 안 갔어. 자기 몸에 문제가 있을 리 없다고, 그런 검사 받을 시간에 사업을 살려야 한다고. 자존심 때문에 병원 문턱도 안 넘었어. 현우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혼자 알아보신 거야.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친구 중에 산부인과 교수가 있었어. 이정은이라고. 정은이한테 사정을 말했더니 아버지가 건강검진 받을 때 뽑아둔 피로 몸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더라. 아버지 모르게. 결과가 나왔는데 아이를 갖기 어려운 몸이라는 거야. 정식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피 검사만으로 나온 소견이었지만 정은이가 이 수치면 자연적으로 아이를 갖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어. 유나가 첫 번째 서류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이게 그때 정은이가 써준 소견서야.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내용이지. 현우가 소견서를 다시 집어들고 한참을 읽었습니다. 현우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혼자 시술을 결정한 거야. 그래. 병원에서 건강한 남자의 도움을 받아서 시술하는 방법이 있었어. 누군지는 병원만 알고 엄마도 몰라. 바람을 핀 게 아니야, 현우야. 다른 남자를 만난 적도 없어.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받은 시술이야. 유나의 목소리가 잠시 갈라졌습니다. 유나가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아이가 필요했어. 사업이 무너지고 모든 게 흔들리는데 아이마저 없으면 그 사람이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어. 현우가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혼할 때 이 얘기를 안 한 거야? 유나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이혼은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났기 때문이야. 다른 여자. 지금 아버지 옆에 있는 소영이. 그 사람이야. 현우의 등이 소파에서 떨어졌습니다. 소영? 어머님이. 엄마가 그때 아버지한테 이 소견서를 꺼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자기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버지가 받아들였을까? 아니야.
그 사람 성격에 절대 인정 못했을 거야. 오히려 너까지 밀어냈을 거다. 유나가 탁자 위 동의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엄마가 입 다물고 나가면 아버지는 네가 자기 친아들인 줄 알고 키울 거라고 생각했어. 네가 아버지 곁에서 사랑받으며 크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였어. 현우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손을 내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20년 동안 이걸 혼자 가지고 있었어. 유나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가 동의서 하단의 손글씨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태주 씨의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유나가 봉투를 다시 챙기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를 아버지한테 직접 보여줄지는 네가 결정해. 엄마는 내 판단을 따를게. 현우가 봉투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우가 문 앞에서 멈춰서서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미안할 건 없어. 가. 유나가 현우의 등을 가볍게 밀었습니다. 현우가 꽃집 문을 열고 나간 뒤 유나가 빈 탁자 앞에 혼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개인실에서 소영이 오빠 한재덕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지금이 가장 안전한 때야. 현우가 완전히 밀려난 지금 움직여야 해. 한재덕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홍콩 쪽 회사는 이미 만들어놨어. 내일부터 첫 번째 돈을 옮기면 된다. 준서 이름으로 주식 사모으는 건 그것도 루트 다 짜놨으니까 걱정 마. 소영이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성도그룹 재무팀 사무실에서 신입사원 박소진이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계열사 계좌에서 홍콩 쪽으로 빠져나간 금액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소진이 옆자리 선임의 어깨를 톡 쳤습니다. 선임님, 이 송금건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금액이 좀 크고 받는 곳이 처음 보는 법인이에요. 선임이 모니터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에서 결제 난 거냐. 신경 쓰지 마. 소진이 입술을 깨물며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진이 주위를 살핀 뒤 조용히 해당 거래 내역을 자기 파일에 복사해 두었습니다. 며칠 뒤 현우가 이재아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현우가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재아야,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 이 서류를 한번 봐줘. 이재아가 서류를 한 장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재아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법적으로는 네가 아버지의 아들인 건 변함이 없어. 결혼 중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보는 거고 아버지가 뒤집으려 해도 기한이 이미 한참 지났어. 그건 알겠는데. 근데 진짜 문제는 법이 아니잖아. 아버지 자존심이지. 현우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가 봉투를 안 열어볼 수도 있어. 그래도 직접 가져가서 보여드려야지. 어머니가 외도를 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거라는 걸 알아야 해. 현우가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성북동 자택을 찾아갔습니다. 거실에서 태주와 마주 앉았습니다. 현우가 봉투를 태주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태주가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태주가 봉투를 열지 않은 채 탁자 위로 밀어냈습니다. 내 어미가 무슨 변명을 준비했든 핏줄은 거짓말을 안 한다.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태주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현우가 천천히 일어서 거실을 나섰습니다. 현관 앞에서 소영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현우야, 이제 그만 아버지 힘들게 하지 마라.
보기 안쓰러워서 내가 다 마음이 아프다. 소영의 눈가에는 동정의 모양이 있었지만 그 안쪽에서 번지는 것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현우가 소영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고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아파트 책상 앞에 앉아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직서 옆에 봉투 속 서류를 한 장 한 장 펼쳐 놓았습니다. 소견서에 적힌 날짜는 현우가 태어나기 2년 전이었습니다. 현우가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펜을 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성북동 자택 서재에서 태주가 현우가 두고 간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태주가 서랍을 닫았다가 다시 열고 봉투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서재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에서 유나가 웃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고개를 돌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경수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현우 상무의 사직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태주가 서류를 읽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경수가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30년 모시면서 이런 말씀 처음 드립니다만 정말 이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태주가 펜을 내려놓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접수해. 오경수가 허리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태주가 복도를 걷다가 텅 빈 전략기획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현우가 쓰던 책상 위에 5개년 비전 보고서 초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주가 안으로 들어가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 현우의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30년 위에 다음 30년을. 태주가 그 글씨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태주가 보고서를 내려놓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충남 공주의 좁은 골목길 끝에 2층짜리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원호건설 컨설팅이라는 낡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현우가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 5-6명이 고개를 돌려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장원호가 사무실 안쪽에서 걸어 나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네가 강현우 상무야. 아니, 이제 상무는 아니지. 쟤한테 이야기 들었네. 현우가 장원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일할 곳을 주셔서. 감사는 무슨. 자네 아버지 밑에서 현장 소장할 때 나도 빈손이었어. 자, 명함부터 만들어야지. 장원호가 직원에게 명함 제작을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현우의 손에 들린 명함에는 성도그룹 대신 원호건설 컨설팅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현우가 명함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현우가 맡은 첫 프로젝트는 공주시 외곽의 낡은 공공체육관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예산 8억 원짜리 작은 공사였습니다. 첫 주부터 시청 민원실에서 주민 대표가 현우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사하면 소음 때문에 애들 학교 수업 못하는 거 아시죠? 보상 대책 있어요? 없어요? 현우가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의견을 하나하나 듣고 반영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문서로 주세요. 문서로. 대기업 상무 시절이었으면 부하 직원이 처리했을 일이었습니다. 현우가 민원실을 나오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 주 설계를 담당하는 지역 건축사 사무소 소장 박하영이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현우와 첫 회의를 했습니다. 현우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주민 친화형 공간으로 가되 예산 범위 안에서 효율을. 하영이 손을 들어 말을 잘랐습니다. 잠깐요. 방향은 알겠는데 1층 로비 기둥 간격을 몇 미터로 잡을 건지, 지붕 방수는 어떤 공법 쓸 건지 그런 구체적인 걸 말해주세요. 현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영이 설계 도면을 펼치며
연필로 기둥 위치를 짚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잡아요. 큰 그림은 나중에 해도 되고 기둥부터 세워야 건물이 서죠. 현우가 하영의 연필 끝을 따라 도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편 유나가 혼자 성북동 태주의 자택을 찾아갔습니다. 현관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소영이었습니다. 어머, 어쩐 일이세요? 태주 씨를 만나러 왔어요. 직접 드릴 말씀이 있어서. 소영이 팔짱을 끼며 문틀에 기댔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회장님이 만나실 수 없는 상태예요. 다음에 오시죠. 소영이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유나가 닫힌 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돌아서며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오 실장님, 서유나입니다.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오경수의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들려왔습니다. 네, 사모님. 말씀하십시오. 이 서류가 현우 출생에 관한 20년 전 병원 기록이에요. 회장님이 반드시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복사본을 실장님께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오경수가 전화를 끊고 서류 복사본을 받아 자기 사무실 서랍에 넣었습니다. 소영의 눈이 사내 곳곳에 깔려 있다는 것을 오경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이 준서가 전략기획실을 장악하고 동남아 프로젝트를 자기 방식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현지 파트너사 대표 응우옌 반민이 서울 본사로 직접 날아왔습니다. 응우옌이 회의실에서 준서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강현우 상무와 저는 3년 동안 함께 일했습니다. 그분이 아닌 분과는 계약 조건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겠습니다. 준서의 입이 굳어졌습니다. 응우옌 대표님, 제가 직접 하노이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준서가 하노이로 날아갔지만 응우옌은 호텔 로비에서 짧은 인사만 나누고 자리를 떴습니다. 준서가 호텔방에서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형이 없으면 이 프로젝트는 살리기 어려워요. 파트너가 형 아니면 상대를 안 해요. 소영이 전화기를 귀에서 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른 파트너를 찾으면 되지. 세상에 베트남 사업가가 한 명이냐. 준서가 전화를 끊고 호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공주에서 현우는 점차 현장 감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민 대표와 여러 차례 만나 이야기를 나눈 끝에 현우가 하영에게 제안했습니다. 1층에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넣으면 어떨까요? 체육관인데 동네 사랑방 역할도 하는 거죠. 하영이 연필을 들고 도면 위에 선을 그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산 안에서 되는지 계산부터 해봐요. 되면 좋은 생각이에요. 두 사람이 밤늦게까지 설계를 수정해서 시청에 변경안을 제출했고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 무렵 저녁 장원호가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현우에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허름한 컨테이너 앞에서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아버지예요. 현우가 사진을 가까이 당겨보며 말했습니다. 맞아. 자너의 아버지가 30살 때야. 나랑 같이 양평에서 빌라 짓던 시절이지. 그때 자네 아버지도 가진 거라곤 몸뚱이 하나뿐이었어. 장원호가 사진을 건네주며 덧붙였습니다. 대단한 건 안 쓰러지는 거야. 자네 아버지도 그랬고 자네도 그럴 거야. 현우가 사진을 받아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같은 시각 성도그룹 재무팀 사무실에서 박소진이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진이 모니터에 뜬 송금 기록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메모를 적었습니다. 홍콩 쪽 회사의 실제 주인이 한재덕이라는 이름과 그 돈이 준서 이름으로 된 주식 매입에 쓰인 흔적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소진이 메모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법무팀 이재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변호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점심 가능하신가요? 이재아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12시 본사 뒷골목 국밥집에서 보자. 한편 태주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량이 줄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 태주가 운전기사도 부르지 않고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종로의 유나 꽃집 앞이었습니다. 가게 안쪽에서 스탠드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유나가 혼자 꽃을 정리하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주가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린 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주가 시동을 다시 걸고 차를 돌렸습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공주 현장 근처 식당에서 현우와 하영이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영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뉴스 검색하다가 봤는데 성도그룹 회장 아들이시더라고요. 현우가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건데요? 내일까지 구조 계산 다시 해야 하는 건 똑같잖아요. 하영이 다시 젓가락을 들며 밥을 떠넣었습니다. 현우가 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강태주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건물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우가 작게 웃으며 다시 국그릇을 들었습니다. 성북동 자택에서 태주가 또다시 서재 불을 끄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경수가 서재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불빛이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오경수가 자기 사무실로 돌아가 서랍에서 유나가 맡긴 서류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오경수가 메모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전 사모님께서 전해달라 하신 서류입니다. 현우 상무의 출생에 관한 20년 전 병원 기록이 오니 꼭 확인해 주십시오. 오경수가 서류와 메모를 들고 서재로 걸어가 태주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30년 가까이 태주를 보자 하면서 한 번도 회장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판단을 따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가 서재에 들어서다가 책상 위에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메모지 위에 필체를 알아보고 태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자기 지시를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오경수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태주가 서류 첫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정은 교수 이름으로 된 소견서였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일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내용이 태주의 이름 아래 적혀 있었습니다. 태주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유나가 혼자 서명한 시술 동의서였습니다. 동의서 하단에 유나의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이 아이는 태주 씨의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태주의 손가락이 그 글씨 위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태주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20년간 믿어왔던 이야기의 바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외도라고 확신했던 것, 현우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 단정했던 것. 그런데 이 소견서가 사실이라면 자신이 현우에게 한 일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서류를 쥔 태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재 벽의 시계가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태주가 오경수를 불렀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서울대 병원에 내 과거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 알아봐. 오경수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태주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몸에 정말 문제가 있었는지 직접 확인해야겠어. 서울대학교병원 의무기록팀 사무실은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태주가 오경수와 함께 접수 창구 앞에 섰습니다. 담당자가 모니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기록이시라 종이 차트에서 전산으로 옮긴 자료만 남아 있습니다. 세부 검사 결과지는 보관 기한이 지나서 폐기되었고요.
첫 진료 기록에 담당 의사 소견이 남아 있습니다.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아있는 것만 보여줘. 담당자가 출력물 한 장을 건넸습니다. 태주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진료 소견란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호르몬 수치가 크게 높음. 아이를 갖기 어려운 상태가 의심됨. 정밀 검사를 권유함. 태주의 시선이 그 한 줄에 박혔습니다. 유나가 보관해온 소견서와 병원 공식 기록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출력물을 접어 안주머니에 넣고 병원 로비로 나왔습니다. 로비 한쪽 의자에 걸터 앉은 태주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경수가 옆에 서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경수야. 네, 회장님. 그때 내가 정밀 검사를 거부했었나? 오경수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제가 비서로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태주가 로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업이 무너지던 시절 병원에서 검사를 더 받으라고 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넘겼습니다. 태주가 무릎 위에 놓인 주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유나가 왜 나한테 직접 말을 못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오경수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주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 꽃집 주소 확인해줘. 네. 그리고 전화번호도. 오경수가 태블릿을 꺼내 번호를 찾아 보여주었습니다. 태주가 직접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비서를 통하지 않은 적이 없던 사람이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유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태주.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나자고 하려는 거야. 꽃집으로 가도 되겠어.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종로 꽃집 안쪽 방에서 태주와 유나가 20년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작은 탁자 위에 유나가 내온 보리차가 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망 안 했어. 태주가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당신이 사업 다시 일으키느라 모든 걸 걸고 있었잖아. 거기다 대고 당신 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해? 그 말 한마디에 당신이 무너질 거 알았어. 태주가 찻잔을 감싼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시술을 받은 거야. 아이를 갖는 게 당신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나는 알았어. 사업은 다시 하면 되지만 아이가 없으면 당신이 버틸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유나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도 현우가 아버지 곁에서 사랑받으며 크길 바랐어. 그래서 비밀을 가져간 거야. 태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당신은 내가 바람 피워서 떠나면서도 현우 아버지는 지켜준 거야. 당신 때문에 이혼했지만 현우한테까지 아버지를 잃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 태주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외도와 유나가 20년간 혼자 안고 살았던 침묵의 무게가 동시에 가슴을 눌렀습니다. 태주가 유나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태주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소견서가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이라고 했잖아. 혹시 내 몸에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은이가 그랬어. 그 수치면 자연적으로 아이 갖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결혼하고 7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긴 게 그 증거야. 태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충남 공주 체육관 리모델링 현장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태주였습니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의 현우가 도면을 펼쳐놓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태주가 맞은편 접이의자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현우가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전자 검사에서 네가 내 피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나는 내 어머니가 나를 속인 거라고만 생각했다. 근데 진짜는 내 쪽에 문제가 있었어. 태주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옛날에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내가 안 갔어. 자존심 때문에. 내 어머니는 그런 나 대신에 혼자 시술을 결정한 거였고 내 어머니가 외도를 한 게 아니라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너를 가진 거야. 현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내친 건 순전히 내 무지와 자존심 때문이었다. 현우야, 돌아와라. 현우가 컨테이너 벽에 기대선 채 한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우가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현장에 제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태주의 얼굴에 순간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태주는 알아챘습니다. 아들이 거절이 아니라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이라는 걸. 태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다. 기다리마. 태주가 컨테이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현우가 창 너머로 아버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기다리는 쪽에 선 모습이었습니다. 태주가 떠난 뒤 하영이 도면을 들고 컨테이너로 들어왔습니다. 현우의 눈가가 붉은 것을 보고 하영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현우가 상황을 간추려 이야기했습니다. 하영이 도면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돌아갈지 말지는 당신이 정할 일이에요. 근데 서울에서 여기 공주까지 직접 온 거, 그건 진심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현우가 하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육관 리모델링이 완공에 가까워졌습니다. 현우와 하영이 설계한 1층 주민 공간이 지역신문에 실렸습니다. 준공식 날 공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경제 전문지 기자까지 취재를 나왔습니다. 며칠 뒤 기사가 나왔습니다. 재벌가를 떠나 소도시에서 묵묵히 일하는 젊은 건축인. 기사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베트남의 응우옌 대표가 기사를 읽고 현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강상무 프로젝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태주도 기사를 출력해 서재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며칠 뒤 태주와 현우가 종로의 설렁탕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태주가 숟가락을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내한테 나중에 회사 물려받으면 이 집도 계속 오자 그런 말한 적 있지. 기억합니다. 태주가 설렁탕 국물을 한 모금 떠 마시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사업하느라 가족한테 소홀했던 거, 이혼하고 나서 너를 내 곁에 둔 게 사랑이기도 했지만 내 욕심이기도 했던 거, 이제야 인정한다. 현우가 국그릇을 감싸 쥔 채 대답했습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살아온 게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안 합니다. 태주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의 꽃집 뒤편 작은 작업 공간에서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유나가 직접 만든 계절 꽃다발을 태주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잘 키워줘서 고마워. 태주가 아무 말 없이 꽃다발을 받아 안았습니다. 태주의 손이 꽃줄기를 꽉 쥐었습니다. 현우는 장원호에게 공주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뒤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원호가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30년 전 흑투성이 작업복 차림의 젊은 태주 사진이었습니다. 자너의 아버지가 이 사진 좋아했었어. 가져가. 현우가 사진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준공 후 뒤풀이 자리에서 하영이 맥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서울 가서도 현장 잊지 말아요. 현우가 하영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주가 이사회를 소집해 현우의 사직 처리를 보류하고 복직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후계자 검증위원회를 해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만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반발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절차를 무시하시는 겁니다. 표결하지. 찬성하는 이사는 손들어. 황인철이 먼저 손을 들었고 이어서 3명의 이사가 따랐습니다. 안건은 통과되었습니다. 정만호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우가 서울로 돌아오는 날 태주가 성도그룹 본사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현우가 아버지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늦추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주가 현우에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로비에 울려 퍼진 그 한마디에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현우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비 한편에서 오경수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우가 복귀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오경수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서류 한 장을 태주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금융감독원에서 긴급조사 공문이 왔습니다. 계열사 주식 거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태주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홍콩 쪽 회사를 거쳐간 자금과 준서 이름으로 된 주식 매입이었습니다. 태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경제방송에서 속보가 나갔습니다. 성도그룹 계열사 비상장 주식거래 긴급조사 착수. 장이 마감될 때까지 성도그룹 주가는 22% 떨어졌습니다. 태주가 준서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준서가 소파에 앉자마자 태주가 서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냐? 아버지, 이건 정상적인 투자입니다. 계열사 성장을 위한. 한재덕. 태주가 이름 석자를 내뱉자 준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홍콩에 만든 회사 주인이 내 외삼촌이지. 그 돈이 어디서 나왔어? 계열사 운영 자금에서 빼돌린 거 아니야. 준서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태주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준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집안 재산을 노린 거였어. 너도 내 어미도. 준서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소영이 태주의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태주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태주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소영이 책상 앞까지 다가와 서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현우만 편애하니까 준서가 살아남으려고 그런 거야. 그 애도 이 집 아들인데 아무것도 안 주면서 뭘 바라는 거야? 태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돈을 빼돌린 게 내 탓이라는 거냐? 소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소영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당신 현우가 친자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 유전자 검사에서 나왔잖아. 내가 그걸 이사회에 알리면, 언론에 알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태주의 손이 펜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게 지금 금감원 조사하고 겹치면 어떻게 돼? 회장 아들이 친자도 아닌데 후계자로 앉혔다. 그게 뉴스에 나가면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아. 태주가 소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소영의 입가에 얇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태주가 펜을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 소영이 돌아서며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생각해봐. 시간은 많지 않을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태주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가 이재아를 전략기획실로 불렀습니다. 재아야,
금감원 조사 통보 내용 봤지. 이재아가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현우야, 이거 재무팀 박소진 씨가 몇 달 동안 모은 자료야. 홍콩 쪽 회사로 빠져나간 돈의 흐름이 전부 여기 있어. 현우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자금이 계열사 계좌에서 홍콩으로, 홍콩에서 다시 준서 이름 주식으로 흘러간 경로가 도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금감원에 우리가 먼저 내면 어떻게 돼? 이재아가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영 여사, 한재덕, 준서 세 사람의 개인 범행이라는 걸 입증하면 회사 전체에 대한 처벌은 줄일 수 있어. 대신 이재아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준서는 못 빠져나와. 처벌을 피할 수 없어. 현우가 파일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복 동생을 법 앞에 세우는 것과 회사를 살리는 것 사이에서 현우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언론은 연일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재벌과 후계 다툼이 부름비리, 주요 거래 은행 두 곳이 대출 재검토를 통보했고 동남아 프로젝트의 현지 투자사도 투자를 보류한다고 알려왔습니다. 태주는 매일 새벽까지 긴급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금감원 대응, 은행 설득, 거래처 관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오전 태주가 회장실 책상에서 서류를 넘기다가 갑자기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경수야. 태주의 몸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습니다. 오경수가 달려가 태주를 부축하며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주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심장 혈관이 막혀 쓰러진 것이었고 의료진이 즉시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에 들어갔습니다. 태주가 입원한 사이 소영이 움직였습니다. 소영이 정만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이사님, 긴급 이사회를 여셔야 합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셨으니 경영 공백이 생기잖아요. 준서를 경영 대행으로 세우는 안건을 올려주세요. 정만호가 수화기 너머에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소집하겠습니다. 현우가 병실에서 시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태주를 찾아갔습니다. 태주가 침대에 누워 코에 산소줄을 끼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주의 손에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우야, 이제 네가 막아야 한다. 나는 더 이상 저 사람들하고 싸울 힘이 없어. 현우가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현우의 아파트에서 현우, 이재아, 박소진 세 사람이 탁자에 둘러앉았습니다. 소진이 노트북을 펼쳐 자금 흐름 도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최종 정리본입니다. 돈이 나간 날짜, 금액, 받은 곳, 주식 매입 시점까지 전부 맞물려 있어요. 이재아가 도표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하나 더 있어. 정만호 이사가 소영 여사 쪽에서 자문 명목으로 돈을 받은 흔적이 나왔어. 이걸 이사회에서 터뜨리면 정만호가 입을 열지도 못해. 현우가 세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끝내자. 임시 이사회 당일 현우가 이재아와 함께 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사들 앞에 증거 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 자료는 소영 여사와 한재덕 씨가 홍콩에 만든 회사를 통해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전 과정입니다. 준서는 자기 이름을 빌려준 겁니다. 그리고 정만호 이사님. 현우가 정만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사님이 소영 여사 쪽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으신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정만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검증 안 된 자료야. 이걸로 이사회를 흔들 수는. 황인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30년간 이 회사를 지켜봤소. 현우 상무가 입사 첫 해부터 어떻게 일해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회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요. 황인철에 이어 2명의 이사가 현우를 지지하며 손을 들었습니다.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소영 측 안건은 부결되었고 현우를 비상경영위원장으로 세우는 수정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정만호는 이사직에서 물러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뒤 복도에서 소영과 현우가 마주쳤습니다. 소영이 현우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고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소영이 태주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이혼할게. 위자료 협의는 변호사끼리 하자. 태주가 침대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다만 이 회사 이름은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마. 소영이 병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유나와 마주쳤습니다. 소영이 유나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결국 당신이 이긴 거네. 유나가 소영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유나가 소영의 옆을 지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유나가 태주의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현우는 이사회 직후 응우엔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우엔 대표님, 지금 상황을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감원 조사가 진행 중이고 비리는 특정 개인들의 범행으로 결론이 날 겁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응우엔의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들려왔습니다. 강상무가 책임진다면 기다리겠습니다. 현우가 전화를 끊고 이재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금감원 제출 보고서 최종본 다 됐어? 이재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건넸습니다. 이걸 내면 회사는 살릴 수 있어. 그런데 준서는 거의 확실하게 잡혀 들어가. 현우가 파일을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법 앞에서 봐줄 수 있는 건 없어. 다만 형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나중에 하마. 현우가 파일 위에 서명했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아버지 병실 앞 복도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장원호가 준 사진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흑투성이 작업복 차림의 젊은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비상경영위원장을 맡은 다음 날 아침 현우가 전략기획실 대회의실에 이재아와 박소진을 불러 앉혔습니다. 제안은 법무총괄을 맡아줘. 소진 씨는 자금 추적 전담으로 배치합니다. 이재아가 고개를 끄덕이고 소진이 노트북을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우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마커를 들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전 계열사 자체 감사를 시작한다는 공식 입장을 언론에 내겠습니다. 금감원 조사에 전면 협조하겠다는 내용도 함께요. 숨기지 않겠다는 걸 시장에 먼저 보여야 합니다. 현우가 마커로 화이트보드에 세 줄을 적었습니다. 자체 감사 선언, 금감원 전면 협조, 자구계획서 은행 제출. 그날 오후 현우는 양복 상의를 걸치고 한일은행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여신 담당 전무실 소파에 앉아 현우가 직접 자구계획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핵심이 아닌 계열사 세 곳을 매각해서 현금을 확보하겠습니다. 동남아 프로젝트는 현지 합작 방식으로 바꿔서 해외 자금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전 임원진의 성과급을 반납합니다. 전무가 계획서를 한 장씩 넘기며 물었습니다. 매각 대상은 어디입니까? 성도레저, 성도물류, 성도미디어 세 곳입니다. 매각 예상 금액과 단계별 일정표는 3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무가 3페이지를 펼치고 숫자를 살폈습니다. 전무가 계획서를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치가 구체적이고 일정이 현실적입니다. 여신 유지 쪽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우가 허리를 숙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삼정은행에서도 같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두 은행 모두 대출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금융권에 퍼지면서 연일 떨어지던 성도그룹 주가가 소폭 올라섰습니다. 동남아 프로젝트의 합작 전환 과정에서 응우엔 대표가 현지 투자 파트너 두 곳을 추가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응우엔이 화상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이 두 분은 예전에 강상무가 하노이에서 직접 만나셨던 분들입니다. 강상무를 믿고 합작에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현우가 화면 속 두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준서가 혼자 하노이를 찾아갔을 때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금감원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현우가 자진 제출한 자료 덕분에 비리는 소영, 한재덕, 준서 세 사람의 개인 범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한재덕은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소영과 준서도 함께 짜고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그룹 자체에 대한 처벌은 벌금과 내부관리 개선 명령 수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금감원은 공식 발표에서 현우의 자진 신고와 전면 협조가 처벌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퇴원한 태주가 자택에서 요양하며 이사회에 서한 한 통을 보냈습니다. 오경수가 이사회에서 서한을 대독했습니다. 이 그룹을 세운 것은 나이지만 이 그룹을 위기에서 지킨 것은 강현우입니다. 그는 피가 아닌 세월과 신뢰로 나의 아들이 된 사람입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며 강현우를 차기 회장으로 추천합니다. 회의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황인철이 먼저 손을 들었고 이사들이 하나씩 따랐습니다. 만장일치로 현우의 차기 회장 선임이 결정되었습니다. 김박수가 회의장을 채웠습니다. 며칠 뒤 준서가 현우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노크를 했습니다. 현우가 문을 열자 준서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형, 들어와. 준서가 소파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기대에 부응하려다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어요. 형한테 한 짓들 변명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현우가 맞은편에 앉아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잘못한 건 분명하고 법 앞에서는 책임을 져야 해. 그런데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까지 잘못이라고는 안 하마. 준서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형이 처음부터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현우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준서의 어깨를 한번 잡아주었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들어 형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서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유나가 직접 만든 꽃바구니를 들고 태주의 자택을 찾아갔습니다. 20년 전 함께 살았던 거실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보이차를 마셨습니다. 태주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솔직했으면 당신을 안 보냈을 텐데. 유나가 찻잔을 감싸쥐며 대답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유나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현우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본사 대강당 단상에서 현우가 임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핏줄이 아니라 함께 걸어온 시간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온 시간이 이 그룹의 진짜 힘입니다. 로비 뒤편에서 태주가 유나 옆에 서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장원호가 축하하러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현우의 사무실에서 장원호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공주에서 같이 일한 경험을 살려서 우리 회사 기술력을 성도건설 지방 사업에 붙여보면 어떻겠나? 업무 협약을 맺자는 거지. 현우가 서류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현장에서 배운 게 얼마나 큰지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하영이 서울 출장 중에 현우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체육관 리모델링 최종 보고서와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건넸습니다. 만족도 92%입니다. 특히 1층 주민 공간 반응이 좋았어요. 현우가 보고서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같이 만든 거잖아요. 보고서 전달이 끝난 뒤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강 위로 불어왔습니다. 현우가 걸음을 멈추며 입을 열었습니다. 하영 씨, 앞으로도 같이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일 말고도 같이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영이 한강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영이 고개를 돌려 현우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서울 프로젝트도 괜찮겠네요. 출퇴근이 좀 멀긴 하지만. 현우가 웃었습니다. 하영도 웃었습니다. 태주가 퇴임 후 자택에서 첫 달을 보내며 아침마다 할 곳이 없는 일상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오후 태주가 유나의 꽃집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꽃 좀 배워볼까? 유나가 선반에서 앞치마를 하나 꺼내 태주에게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물 주는 것부터야. 이재아가 사건 마무리 후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소진 씨 없었으면 증거 확보가 불가능했어.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소진은 재무팀 대리로 특별 승진했고 내부 감사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재아에게는 법무실장 직책이 정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소영과의 이혼은 문기영 변호사가 대리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날 소영이 문기영에게 말했습니다. 강태주한테 전해. 나도 내 방식대로 아들을 사랑했을 뿐이라고. 문기영이 이 말을 태주에게 전했습니다. 태주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유나의 꽃집에서 태주가 서툰 손으로 장미가시를 다듬다가 손가락을 찔렸습니다. 태주가 찔린 손가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유나가 서랍에서 반창고를 꺼내 태주의 손가락에 붙여주며 핀잔했습니다. 가시는 아래에서 위로 벗기는 거라고 했잖아. 몇 번을 알려줘야 알아듣는 거야. 태주가 반창고를 감싼 손가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못하는 게 많았지. 유나가 태주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다음 장미를 집어들었습니다. 성도그룹 본사 대강당에 임직원 1000여 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창립 31주년 기념식이자 현우의 취임 1주년 행사였습니다. 내빈석 첫 번째 줄에 태주와 유나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그룹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해가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현우의 시선이 객석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번갈아 향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저를 지켜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념식 후 리셉션 장소에서 황인철이 샴페인 잔을 들고 태주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태주, 당신이 30년 동안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게 뭔지 알아? 태주가 황인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룹 세운 거 아니야. 현우를 키운 거야. 태주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키운 것밖에 한 게 없지. 낳아준 건 저 사람이니까. 태주의 시선이 리셉션 장 건너편에서 현우와 이야기하고 있는 유나에게 머물렀습니다. 황인철이 태주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태주의 일상은 퇴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전 태주가 유나의 꽃집에 출근했습니다.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태주가 꽃바구니를 차에 싣고 직접 돌았습니다. 두 사람이 재혼을 하거나 같이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매주 함께 밥을 먹고 인왕산 자락을 걸었습니다.
동네 상인이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분이 남편분이세요? 유나가 꽃 포장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남편도 아니고 남남도 아니에요. 그냥 오래된 사람이에요. 태주가 배달 가방을 들고 가게 문을 나서며 뒤도 안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오래되긴 많이 오래됐지. 유나가 가위를 들며 피식 웃었습니다. 준서는 재판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끝난 날 준서가 소영과 함께 캐나다 밴쿠버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준서가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그래. 다음에 볼 때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돼 있을게요. 현우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영이 서울 마포구의 건축사 사무소 분소를 열었습니다. 성도건설의 공공사업 설계를 맡는 파트너로 활동을 시작했고 첫 프로젝트는 전남 순천의 낡은 공공도서관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유나의 꽃집 뒤편 정원에서 태주가 하영을 처음 만났습니다. 유나가 차를 내오고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태주가 하영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을 재벌집 아들이 아니라 건축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구먼. 하영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공주시 주민분들 덕이 크죠. 유나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얼마 뒤 장원호가 갑자기 폐렴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원호건설 컨설팅에서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 3건이 멈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우가 소식을 듣자마자 공주로 내려갔습니다. 병실에서 장원호가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현우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프로젝트 걱정은 마십시오. 제가 운영 자금 지원하고 현장 관리 인력도 보내겠습니다. 장원호가 천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현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 아버지한테 해주지 못한 게 있었는데 자네한테는 해줄 수 있었어. 그게 이 늙은이한테는 충분하다. 현우가 장원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손 내밀어 주신 분한테 이 정도는 당연한 겁니다. 어느 가을 주말이었습니다. 유나의 꽃집 뒤편 정원에 작은 탁자가 놓이고 태주와 유나, 현우와 하영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태주가 퇴임 후 배웠다는 된장찌개를 뚝배기째 들고 나왔습니다. 자, 내가 끓인 거다. 한번 먹어봐. 현우가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자마자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영도 입을 가리고 물을 마셨습니다. 유나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태주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사업은 되면서 된장찌개가는 왜 못 맞추는 거야? 태주가 뚝배기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좀 짰나? 네 사람이 한꺼번에 웃었습니다. 성도그룹 회장실에서 현우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이 방에서 아버지에게 나가라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현우가 책상 위에 놓인 액자 2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장원호가 준 30년 전 흑투성이 작업복 차림의 젊은 아버지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공주 체육관 준공식 날 현장 앞에 선 자신의 사진이었습니다. 현우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유나가 20년간 지켜온 봉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현우가 봉투를 꺼내 서류를 한번 들여다보고 다시 넣었습니다. 태주와 유나가 공주를 방문했습니다. 완공된 체육관 앞에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태주가 건물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네가 빈손으로 만든 첫 번째 건물이냐? 네. 나도 양평에서 빌라 하나 지은 게 시작이었다. 맨손으로. 태주가 건물 입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이 공주시내 칼국수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태주가 면을 후루룩 넘기며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순천도 가보자. 하영이가 거기서 도서관 짓고 있다며. 유나가 물컵을 들며 받아쳤습니다. 같이 갈 거면 참얼미약 챙겨. 태주가 멋쩍은 얼굴로 국물을 떠마셨습니다. 현우가 취임 1주년을 맞아 이사회에서 5개년 비전 보고서 최종본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첫 장에 여전히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30년 위에 다음 30년을. 황인철이 그 문구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황인철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것으로 이사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느 오후 유나의 꽃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유나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유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현우야, 정말이니? 유나가 불이 나게 앞치마를 벗고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유나가 택시를 잡아타고 성북동 태주의 자택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유나가 거실에 앉아있던 태주에게 무언가를 전했습니다. 태주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30년 사업을 하면서도 그룹을 세우고 키우면서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표정이었습니다. 태주가 웃었습니다. 본사 로비에 역대 회장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리에 창업자 강태주, 바로 옆에 2대 회장 강현우. 두 사진 사이에 빈틈은 없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신입사원이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회장님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선배가 걸음을 멈추고 초상화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저 자리에 있는 건 아들이야. 그것도 아주 단단한. 신입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걸어갔습니다. 현우의 회장실 책상 서랍 안에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유나의 손글씨 한 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주 씨의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한 여자가 남편의 자존심과 아들의 아버지를 동시에 지키기 위해 20년을 혼자 안고 간 한 줄이었습니다. 현우가 매일 아침 이 액자를 한번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20년 동안 지킨 비밀은 남편의 자존심이었고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말 한마디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지만 그 한마디가 가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았기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종로 작은 꽃집에서 혼자 꽃을 다듬으며 20년을 버텼습니다. 태주는 평생 강한 척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아내를 의심하는 쪽이 차라리 쉬웠던 겁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아들을 내쫓고 전처를 원망하고 결국 자기 자신까지 무너뜨렸습니다. 현우는 아버지에게 버림받고도 원망 대신 묵묵히 자기 자리를 만들어갔습니다. 공주의 작은 현장에서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고 그 시간이 현우를 진짜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핏줄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온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이 세 사람이 보여주었습니다. 태주가 퇴임하며 남긴 말처럼 피가 아닌 세월과 신뢰로 맺어진 관계가 어쩌면 가장 단단한 가족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